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녹취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검찰이 어떤 녹취를 확보한 겁니까? 네, 이제 검찰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파일에는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에 40%를 주기로 했다.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하고 있다, 당시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제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주요 판례들을 보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그 핵심적인 쟁점은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는지, 누가 내가 명의만 그 계좌의 명의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40%를 주기로 했다, 분배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는 모르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증권사 직원에게 그대로 육성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일임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 분배까지도 인지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전주 손모 씨라고 하는 다른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경우에도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가담했다라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방조했다라는 점은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교가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이 손모 씨였는데 둘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방조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 기자, 그런데 검찰이 작년에 그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 몰랐다, 계좌 맡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10월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소개를 받아서 제3자,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죠. 여기에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관련 거래에 응했을 뿐이다. 정황만으로는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증거도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법원 판결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 거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후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졌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이제 주가 조작 관련자 9명 전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 소환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봐주기란 비판이 줄곧 일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제 기존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은 왜 이런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했나? 나아가 김 여사 무혐의를 위해서 일부러 외면했던 증거들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종목 거래 내용만 확인을 하고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이제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설명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황제 조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형국인데요. 김 여사는 작년 7월 3일 오후 4시 8분쯤에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통화가 끝난 게 4시 26분쯤이겠죠? 그래서 3분 뒤 4시 29분에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쪽과 이제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런 통화가 있은 지 17일 뒤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이제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비공개 소환을 해서 이른바 황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럼 대통령 부인이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를 할 내용이 뭐겠느냐. 누가 봐도 조사 방식을 사전 조율했을 거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은 국정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 부부의 각종 수사 무마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예상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이제 검경 수사에 개입하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폐지를 했다가 취임 2년 만에 부활을 시켰거든요. 검찰 출신 김주현 수석은 이 자리에 앉혔고 또 김 여사 수사 대비용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됐고요. 실제 이제 민정수석 부활 6일 만에 이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고 이로부터 2달도 안 돼 이제 민정수석과 김 여사 간의 문제의 비화폰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황제 수사 그리고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도 의심스러운데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시 이제 작년 10월 10일과 11일에 심우정 검총장이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이제 본격화한 때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심 총장은 이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서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는 이제 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하지만 검찰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이용한다. 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처음 알려지게 됐고요. 사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을 했을 때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에 검찰이 숨겨야 할 통화 내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일었었거든요. 검찰총장에게 그럼 언제, 왜 비화폰이 지급이 됐는가 그리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나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풀려야 할 의혹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민정수석과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하고 또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민정수석 사이에서 비화폰으로 그렇게 장시간 통화할 일은 사실 대통령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부인과는
공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라든지 아니면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 이전에 민정수석과 또 검찰총장 사이에 비화폰이 검찰총장에게 지급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그 시점을 앞두고 또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한 비화폰의 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서 뭔가 외압을 넣는다라든지 개입을 한 것이 있는지 의혹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더불어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에는 어떠한 지휘라든지 보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러한 사건 관련된 조율이 사전에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의혹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통화 내용들, 이것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어떠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수사 지연이라든지 어떠한 비호의 의혹인 단계이기는 한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입증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서 관계 당사자, 그러니까 수사의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정치적 조율이 있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무상 맡고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 혐의의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곧 특검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지연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이어받아서 충분히 수사 내지는 기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관계의 당사자 간의 어떠한 좀 알력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좀 맡아서 가겠다라는 의지는 서로 비출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조율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팀 구성이 완료가 된다면 만약에 서울고검에서 협조만 된다라고 한다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관을 해서 받고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부터 그 이후의 상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수사팀이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했네요. 네, 김 여사가 이제 이틀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평소 앓던 지병으로 입원을 권유받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입니다.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서 입원 초기에는 과호흡 증상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입원 이후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김 여사는 입원 당일 이제 검찰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출석 요구니까 사실상 최후 통첩인데 이 통보가 나가고 몇 시간 뒤에 입원을 해버린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여권에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입원이라면서 강한 비판 발언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혜 입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은 3차 종합병원인데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들도 이제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이제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이 화병이 나서 입원을 할 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의료 대난으로 이제 국민은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주범 김건희는 특혜 입원을 버젓이 자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제 주변에서는 한때 국모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할 텐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김 여사를 두둔해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입원을 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중증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라든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그런 입원 상태라고 한다면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환하는 그 장소를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조사를 미뤄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김 여사의 상황으로 비추어 봐서는 물론 의료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중증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특검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컨디션이다 아니다의 의견에 따라서 특검도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입원을 한 상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통보, 3차 통보입니다. 안 나가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이 원래 내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를 했는데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당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관여하거나 지시한 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경호처의 일사불란한 체포 방해, 비하폰 정보 삭제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체포 또는 이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곧바로 영장 신청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사정을 윤 대통령 측도 이제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출석 거부 의견서에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요.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이 되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입원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내란 가담자들은 곧 석방을 앞두고 있고 이거 증거인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관계 당사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차례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시에 석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도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도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이 관계 당사자들의 어떠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새로운 죄로 해서 다시금 영장 발부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어떠한 통화 연락 시도라든지 아니면 자료 폐기에 대한 뭐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해서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본인의 증거인멸의 경우에 처벌받지 않지만 그것을 교사시킨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보는 것이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는지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석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라는 점이 수사기관의 눈에 바로 포착이 된다면 재구속의 가능성, 재체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